평양의 식량을 움직이는 손. 그는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진실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창고 붕괴, 희생양, 사라진 아이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던 단어들이 그의 삶을 파고들었죠. 오늘 그는 망설임 끝에 입을 엽니다. 그저 직책을 잃은 군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 하나를 지키기 위해 체제를 거스른 남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새벽 4시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있는 고위층 전용 식량 창고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였죠. 저는 정태준 참모 중령으로 그 창고의 감독 책임자였습니다. 42살의 나이에 이룬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새벽 그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수천 톤의 쌀과 밀가루가 담긴 거대한 창고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먼지가 새벽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군인들과 관리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양의 고위 간부들과 군 수뇌부를 먹여 살릴 식량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위부 대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대좌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지도부에서 오전 8시에 긴급 소집을 지시했으니 준비하라고 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참모부 장성들과 보위부 간부들이 빙 둘러 앉아 있었고 저는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참모부 상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어요. 창고 붕괴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구조 점검은 석 달 전에 완료했고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고 날카롭게 물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장의 무겁고 냉정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다른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에서 누군가를 감싸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의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경력, 가족의 안전, 미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부관이 조심스럽게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희생양 1번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집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주민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보위부 감시원들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웃으며 뛰어오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민서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은지가 오늘 학교에서 쓰러졌다고요. 쓰러졌다니 어디가 아팠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갑자기 쓰러졌는데 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지는 민서와 같은 반 친구였어요.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죠. 그래서 은지는 어떻게 됐냐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데리고 나갔는데 얼굴이 너무 하얘 보였다고 했어요.
민서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민서의 학교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무언가 확인하고 싶었죠.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 흰 천으로 덮인 작은 몸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서 한 여자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어머니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군인 2명이 다가와서 시체를 들어올렸어요. 이렇게 또 한 명이라고 한 군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5번째라고 다른 군인이 대답했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는 왜 죽었을까? 영양실조였죠. 굶어 죽은 겁니다. 7살 어린아이가 이 평양 한복판에서 굶어 죽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밥, 고기, 김치, 된장국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건 고위 간부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저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왜 안 먹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었죠. 우리 밖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냐고요.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달 전쯤 참모 고위 간부들의 연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온갖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과일, 술이 식탁 위를 가득 메웠죠. 장성들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고 저도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너무나 끔찍했어요. 한 장성이 취해서 우리가 바로 조국의 기둥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맞다며 우리가 있어야 이 나라가 돌아간다고 다른 장성이 화답했죠. 저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저는 매일 고기를 먹었지만 제 사무실 밖에서는 사람들이 풀뿌리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제가 관리하던 그 많은 식량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매일 고기를 먹는데 은지는 죽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부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한영철 중령이 체포됐습니다. 뭐라고요? 한영철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영철은 저와 같은 참모 소속이었어요. 45살의 성실한 군인이었고 저보다 계급은 같았지만 나이가 좀 더 많았죠. 언제 체포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이라고 했어요. 보위부 사람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쳐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부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한영철이 체포된 이유는 식량 분배 실태를 외부에 알리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중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려다 적발됐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불안에 떨며 지냈어요. 혹시 저도 한영철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받는 건 아닐까? 혹시 보위부가 저를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모 전 직원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중앙광장 집결 전원 필수 참석이라는 명령이었죠. 저는 그 명령을 받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긴급 소집은 보통 공개 처형이 있을 때만 내려지기 때문이죠. 오후 2시 중앙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인들, 당 간부들, 일반 주민들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광장 중앙에는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기둥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둥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누군가 죽는구나.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군용 트럭 한 대가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럭 뒤에서 사람 하나가 끌려 나왔어요. 한영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분명히 심한 고문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한영철은 비틀거리며 기둥 앞으로 끌려갔고 군인들이 그를 묶었죠.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반역자 한영철의 죄목을 낭독한다고 했어요. 사회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이자는 조국을 배신하고 외부 세력과 내통하려 했으며 국가 기밀을 누설하려 한 반당 반혁명 분자라고 했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한영철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영철에게 사형을 집행한다고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군인 6명이 총을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조준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어 올렸어요. 발사. 총성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영철의 몸이 뒤로 젖혀지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기둥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또 다른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그 트럭에서 여자 1명과 아이 2이 끌려 나왔어요. 한영철의 가족이었습니다. 반역자의 가족들도 함께 처벌한다고 사회자가 다시 외쳤습니다. 연좌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광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광장을 벗어나 근처 골목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벽에 기대어 토했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제가 체포되면 아내 수진이와 민서도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요. 저녁을 먹고 난 뒤 민서를 재우고 아내와 둘이서 방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오늘 한영철이 처형됐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식량 분배 실태를 외부에 알리려 했다는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끌려갔어요. 아내는 입을 막으며 소리를 죽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탈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됩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탈출이라니요. 저도 다음 차례입니다. 식량 창고 붕괴 책임을 저한테 물리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잠들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서류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 서랍 깊숙한 곳에 접혀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당신 차례입니다. 도망치세요. 단 한 줄 그것뿐이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만 필체는 알아볼 수 없었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제 책상 서랍에 이런 쪽지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누가 이걸 넣었을까? 그리고 왜 저한테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천장 구석에 달려 있었죠. 저는 재빨리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침착한 척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사무실에서도 항상 주변을 살폈고 집에 돌아갈 때도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급 참모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중령, 식량 창고 관련 서류 전부 정리해서 보관고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알겠다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모가 나간 뒤 저는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배급 기록이었죠. 하지만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극비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문서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15호 식량 창고 철거 계획서. 철거 계획서라고요? 붕괴가 아니라 철거였단 말입니까? 저는 서둘러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창고는 5개월 전부터 내부 식량을 단계적으로 이동 완료하였음. 최종 철거 예정일은 석 달 후로 구조물 폭발을 통해 증거인멸 예정. 책임자 정태준 중령은 사전 통보 없이 희생양으로 활용할 것. 저는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창고 붕괴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죠. 5개월 전부터 식량을 전부 빼돌렸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붕괴 책임은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우리가 믿었던 체제란 말입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참모 중령까지 올라왔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그들에게 그저 쓰고 버릴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문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동된 식량은 고위 간부 전용 별장 지하 창고로 운반 완료. 총량 3,000톤. 시장 가격 환산 500만 달러 상당. 500만 달러라고요?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3,000톤이면 평양 시민 10만 명이 6개월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식량은 시민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창고로 들어갔고 아마 중국에 팔려나갔을 거예요. 은지가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쓰러져 죽은 7살 아이요. 그 아이는 왜 죽었습니까? 식량이 없어서였죠. 하지만 식량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식량이 아이들에게 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문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어요.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부관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중령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방금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중령님 댁을 수색하겠다고 합니다. 부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라고요? 당장 오늘 밤 떠나야 했어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아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요? 여보, 지금 당장 가방 싸요. 오늘 밤 떠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내일 아침 보위부가 집을 수색하러 온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서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민서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고 있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죠. 여보, 빨리 와봐요. 아내도 황급히 달려왔어요. 민서야, 괜찮니? 아내가 민서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체온계를 가져왔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체온계를 확인한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도예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저는 곧장 민서를 안아들었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를 찾았습니다. 당직 의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제 딸이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체온이 40도입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민서를 진찰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해열제를 투여해야 하는데 약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전부 떨어졌고 새로 들어올 예정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집에 가서 찬물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민서를 다시 안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차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민서를 간호했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이마와 몸을 닦아줬어요. 민서는 계속 신음하며 뒤척였습니다. 아빠 아파요. 민서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요. 새벽 6시쯤 민서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체온이 38도까지 떨어졌어요. 민서는 지친 얼굴로 잠들었고 저와 아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살아야 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는 약 한 알도 구할 수 없어요. 다음에 민서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제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아침 목숨을 걸고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비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어요. 평양에서 중국까지 탈출하려면 반드시 브로커가 필요했죠. 저는 오랜 친구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동혁이었고 국경비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군사학교 동기였고 가끔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동혁아, 요즘 국경 쪽은 어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동혁은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요즘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이 줄을 서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많이 잡히나? 한 달에 10명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넘어가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럼 브로커들도 많이 활동하겠네. 김동혁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님,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김동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친구를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동혁아, 사실은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속삭였습니다. 브로커 한 명을 소개받고 싶네. 김동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설마요. 그래, 내가 떠나려고 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동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술잔을 비우고 말했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동혁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작은 쪽지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암호는 제비입니다. 제비? 네, 전화하면 누군가 무엇을 찾으십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형님은 제비를 찾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그날 밤 공중전화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음이 몇 번 울리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제비를 찾습니다. 제가 암호를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말했죠. 내일 밤 11시 대동강 제3다리 아래에서 만나십시오. 혼자 오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대동강 다리 아래는 어둡고 으스스했어요.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함정은 아닐까? 보이부가 저를 잡으려고 꾸민 일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남자 하나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고 얼굴은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찾으셨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조라고 부르십시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족은 몇 명입니까? 저와 아내 그리고 딸 하나입니다. 셋입니다. 조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미화 10,0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뇌물이었죠. 이게 전부입니다.
조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부족합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한 사람당 5,000달러입니다. 셋이면 15,000달러죠. 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5,000달러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한 명은 두고 가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가족 전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돈을 더 구하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물었죠. 여보, 왜 이렇게 헐떡거려요? 여보, 귀걸이랑 목걸이 좀 주세요.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귀걸이와 목걸이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목걸이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목걸이였고, 귀걸이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제가 선물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대동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귀걸이와 목걸이를 꺼냈어요.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금입니다. 조가 손전등을 켜서 금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저울을 꺼내 무게를 달아봤어요. 한참을 계산하더니 조가 말했습니다. 간신히 많네요. 좋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출발합니까? 사흘 후 자정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조가 제게 작은 지도를 건넸습니다. 여기 표시된 곳이 지하 폐도 입구입니다. 자정에 이곳으로 오십시오. 가방은 작은 것 하나씩만 챙기세요. 음식과 물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조가 경고했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안 나타나면 저는 당신을 보위부에 신고할 겁니다.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요. 그 말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나타나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작은 가방 하나씩을 챙겼습니다. 민서는 잠옷차림으로 제 등에 엎였어요. 아빠, 정말 여행 가는 거예요? 응,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저는 속삭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만강의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등 뒤로 쏟아지던 총성은 이제 악몽처럼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뼛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서늘한 공포가 각인되어 있었죠. 중국 측 브로커의 낡은 승합차에 몸을 실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고 라오스의 울창한 밀림을 지나 태국에 이르기까지 석 달이라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좁은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실려 이동할 때면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 수진이는 발이 부르트도록 험한 산길을 걸으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고, 민서는 그 어린 나이에도 소리내어 울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했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쏟아지는 환한 불빛은 마치 우리 가족을 비추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제 여권을 받아든 직원이 건넨 첫 마디는 어서 오세요였습니다. 그 짧고 평범한 인사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고, 내 딸이 굶주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우리 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체제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자유롭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때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소 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찾았던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진열대와 산더미처럼 쌓인 쌀포대 그리고 형형색색의 과일들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평양의 고위층 전용 식량 창고 책임자였던 저조차도 본 적 없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민서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여기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아이의 순수한 감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고위층의 탐욕 때문에 굶어 죽어가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져간 민서의 친구 은지 얼굴이 떠올라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풍요 속에서 느끼는 죄책감은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건널 때도 품에서 놓지 않았던 제15호 식량창고 철거 계획서였습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위에는 여전히 그들의 죄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인권단체 사람들을 만나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수천 톤의 식량이 어떻게 고위 간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해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는지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고 온 고향과 억울하게 총살당한 동료 한영철 그리고 배고픔에 쓰러져간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유롭게 출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을 마주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 매일 깨닫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북쪽에 두고 온 고향의 풍경이 아른거립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말하고 싶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스피커가 될 것입니다. 제 딸 민서가 살아갈 세상은 더 이상 굶주림과 거짓이 없는 세상이어야 하니까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그날 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오늘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